자, 23강 학생 목표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별표가 3개짜리고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23강에서 학생 목표는 법정지상권의 승인 요건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고. 두 번째,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승인 요건을 이해한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구별력이 좀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법정지상권에 성립한 건물만은 양도한 경우 법률 관계를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우리 특수지상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로 특수지상권의 문제점으로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승인 요건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승인 요건은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건물이 첫 번째 건물,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설정 당시에 토지에. 그래서 1단계 요건이 되고요. 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AA하고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 되겠죠. 세 번째 요건은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양쪽에 뭐예요?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에 대해서는 뭘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자, 경매의 언의로 경매가 들어가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요 4가지 요건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1순위. 순위 설정,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그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이걸 첫 번째 요건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2단계는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3단계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법률 규정에서 성립함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을 것. 이걸 제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건물이 있을 것. 자, 우리 같이 한번 암기해 보자고요. 1단계는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것. 이걸 기억해 두시고, 2단계는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일 것. 이게 두 번째 사유가 되고요. 세 번째 사유는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뭐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죠. 저당권이 설정될 것. 자, 세 번째는 어떤 사유죠?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법정지상권의 4가지 요건은 반드시 우리가 설정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 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도 요 네 번째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에 성립했는지, 두 번째 요건에 성립했는지, 세 번째 요건에 성립했는지, 네 번째 요건에 이게 다 통과돼야 비로소 무슨 지상권이 성립합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법정지상권의 이 요건 4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보죠. 설정 당시에 토지에 뭐가 있을까? 건물이 있을까? 자,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A, 건물도 A, 토지도 A. 그래서 건물도 A,
토지도 A,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토지의 건물 어느 한쪽에 재단권이 설정될 것. 그러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우리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법정상권의 승인 요건 1단계 다시 한번 숙지하죠. 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여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동일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될 것. 2단계는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3단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며 여기서 포인트는 저당권 실행으로 요거는 뭡니까? 두자로 번지만 경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4단계는 법률 규정이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법정 시한권을 강폐제할 수 없다.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우리가 법정 시한권과 간섭법상의 법정 시한권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법정 시한권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강행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시한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법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법률 규정은 민법 몇 조로 빠진다? 187조로 빠지게 되는 거고 법정 시한권에서 등기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거는 우리 등기 청구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냐 채청이냐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때 법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단어는 우리 등기 청구권 중 이거는 물청에 해당되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칠판을 다시 숙지해서 한번 숙지해 보자고요.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것. 항상 머릿속에 요 구상을 해둬야 됩니다.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일 것.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래서 요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요 요건은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법정 시한권은 186조가 아니라 7조로 빠지며 이때 등기 청구는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지웠을 때 완전히 또 머리에 휘발성이 있어서 싹 사라지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법정 시한권의 요건 한번 숙지하자고요. 자, 지웠습니다. 1단계 뭡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 반드시 해와야 돼요. 두 번째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동일 소유자일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법정 지상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법정시한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 법정시한권 앞에 뭐가 붙었죠? 이 간섭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요건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일 것. 동일 소유자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사정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을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우리가 바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법정시한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건물 철거 약정이 없을 것. 결론적으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간섭법상의 법정시한권의 승립 요건은 첫 번째 여기 두 가지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하긴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승립 요건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여기서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란 매매 등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 시까지, 강제 경매의 경우는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를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섭법상의 법정상권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가 아니라 187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의미를 배웠죠? 민법 186조와 187조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186조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결론적으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187조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을 때 187조 사유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6조와 7조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구별력에서 실익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으면 187조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유일하게 187조에 유일한 A조항이 하나 있죠. A조항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우리 기억해 두셔야 돼.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187조의 A조항으로서 민법 245조 메탄 1항이죠. 1항이 무슨 취득시효라고 배웠습니까? 대표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A조항이다. 자, 취득과 관련돼서 취득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요 논리를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자, 취득과 관련돼서는 점유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죠. 소급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점유 20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주, 그 다음에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주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타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원의 반대말은 폭력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연의 반대말은 대표적으로 음비죠. 그러면 자주, 병원, 공연은 어때요? 추정받죠. 추정받으면 누가 입장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상권도 대표적으로 우리 뭐예요? 자, 187.6조 사유가 아니라 187조겠죠. 그러면 경매는 뭐예요? 경락대금 완납시까지 이를 말한다. 그래서 1번에 관련돼서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요 1번 여기에서 이제 여기 원인을 봐요.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에 대한 공매 등으로 처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인정된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유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지 처분에 대해서는 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래서 한지 X가 됩니다. 자, 당사자 간의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여기 또 우리 법정상권의 대표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의 성립 요건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일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 처분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될 것. 자, 건물 철거 특약의 약정이 없어야 될 것.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은 우리가 대표적인 의미가 달라지고요.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상권과 그 다음에 법정상권의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이 1번과 2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정상권과 관련돼서 법정상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법정상권의 의미와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의 차이점을 우리가 너무 차이점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법정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의 차이점은 우리가 뭐예요? 요 두 가지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가셔서 법정상권, 기본서 찾아보세요. 기본서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법정상권은 우리가 찾아보신다면, 찾아보셨어요?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체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또 한번 나가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법정사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서를 한번 보죠. 자, 의미 취지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죠. 자, 부동산 그럼 뭐가 있어요? 바로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어느 날 6개월 저쪽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을 어리라는 사람이 건물을 한 채 딱 전놨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전놨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각각 을과 관계에서 우리 한번 보죠. 갑이 돌아오셔서 을 보고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퇴거 명령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갑이 남의 토지에 근원 없이 건물을 하나 하셨죠. 그러면 근원 없이 뭐예요? 철거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 명령은 가능, 불가능? 가능하겠죠. 그러면 퇴거와 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미를 우리가 잡아줄 거는 그러면 갑의 토지가 있다. 어느 날 건물이 또 뭐예요? 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토지 등기부로 가게 되고요. 요 건물은 뭐예요? 건물 등기부로 가게 되게 되는. 그러면 공통점 뭡니까? 바로 등기죠. 등기라는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날 자, 그러면 토지 위에다 갑이 뭐예요?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병은 뭐예요? 요 갑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병이 낙찰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자, 남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뒤에 건물이 있다면 갑은 갑한테 병은 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건물과 토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처음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것이거나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되고 이러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큰 희생을 강요당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 서술해놨습니다. 그리하여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 사례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요건은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 양쪽에 뭐에 한쪽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며 경매로 뭐에 들어가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 요 네 번째 요건까지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무조건 안깁니다. 우리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지상권 배제조 두 가지가 있다. 자, 첫째 뭐라고 나왔어요? 전세권 보홀이란 법정지상권으로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토지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법에 인정하는 권리로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에서 또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자, 임목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판례에서 인정되는 뭐가 있어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게 가장 중요하죠. 366조와 관련돼서는 자 기본서에 반드시 별표 새겨놓고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답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승인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죠.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B번과 관련돼서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승인요건 두 가지가 나오죠. 기본서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C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며, 자, 뒤에 법률 규정에서 성립함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본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우리 기본서와 관련돼서 연관이 있죠. 1단계 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토지나 건물의 어느 한쪽 양쪽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되며 3단계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할 것.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을 주자로 본체 뭡니까? 대표적으로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4단계 법률 규정에서 성립함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임의와 관련돼서는 항상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의 규정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임의라는 것은 이게는 특약이라는 거예요. 특약. 특약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권, 대표적으로 유치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쓰였고요. 대표적으로 상린관계 이미 배웠죠. 상린관계는 상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린관계로 특약도 상린관계도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대표적인 실익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법정지상권은 성립요건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우리 반드시 출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외웠으면 사례에다 자꾸 접목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가면 우리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번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3번에 대해서도 별표가 3개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인지하고 공부를 하셔둬야 된다는 거.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첫 번째. 매매증여, 강제경매, 국세증서법상 공매 등으로서 처분 당시를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동일인에게 기속, 그 후 각기 다른 사람이 기속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변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언인무효로 이루어졌다. 그뒤 언인무효인 밝혀져 그 등기함 할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리언과 관련돼서 우리 요건이 하나 탄생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한지 처분입니다. 한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정으로서 한지 처분에 대해서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 리얼과 관련돼서 당사자 간의 간섭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기업과 리얼을 특히 공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업과 리얼은 우리가 요 칠판에 우리가 써놨어요. 매매증여, 강제경매, 국세증서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처분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란 매매 등의 경우에 이전 등기 시까지 강제 경매는 경락되고 완납 시까지 말한다. 민법 몇 조? 187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기본서에는 미음에 다 기억해 주 있어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186조가 아니라 187조 사유가 된다라는 거.
자, 비효과 관련돼서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A와 B의 관계에서 우리 한번 보죠. 토지의 매매 수반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권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당사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 합의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토지 매수인은 비록 당초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의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대지가 동일한 소유였다가 갱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간섭에 의한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대표적인 간섭법상의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은 대표적인 판례로서 A와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것.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관련 사례 문제가 있어요. 갑에게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을은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대지가 경락된 경우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매수인 을 자신에게 민법 366조의 법정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고 대지의 건물상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에 동일한 사람에 속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민법 366조의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상권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그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관련돼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법정상권 1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게 법정지상권이고요. 거기에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사정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다음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배제된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대표적으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차이,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서에 꼭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심청 분석이라고 해서 판례를 싹 정리해놨어요. 거기 대표적으로 성립요건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로 1번 토지와 건물의 한쪽, 양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첫 번째 요건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저 밑에 한번 가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세 번째, 법정지상권의 배제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 왜?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두 페이지에 꼭 우리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놨어요. 기본서 페이지에서. 그래서 그 기본서는 반드시 우리 판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숙지를 해 놔야 된다라는 거. 자, 23강 학습 목표는 법정지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의 필름이 딱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안 나오죠.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네 번째, 자, 갱매 기타 원인으로 갱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반드시 네 개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186조가 아니라 187조 사유라는 거, 요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매매 기타, 매매, 증여, 상속, 기타 원인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게 대표적으로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민법 187조 사유라는 거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정상권의 성립한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법률관계를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23강의 목표는 법정상권의 성립 요건과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을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것. 우리 법정상권은 1단계 2.5점짜리라는 걸 우리가 별표를 3개를 딱 해놓고 반드시 우리가 교과서를 기본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탐지하셔야 된다는 것. 부탁해요. 법정상권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